안녕하세요. 상상개운명입니다. 오늘은 그 사주로 본 여러분의 심리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그렇게 묻는다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영상 혹은 흑백사진 같은 그렇게 존재할 만한 한 컷의 사진을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속에 영사기가 돌아가듯이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린 나의 재롱을 귀여워하면서 박수치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다른 형제에 치여서 그 부모의 부족한 사랑에 삐진 내 모습이라든지 혹은 부모의 형편에 어린 내 마음이 좀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어린 시절의 내 모습, 내 상황 등등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요. 어두운 하굣길에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가로등 대신 랜턴을 비추면서 늘 마중 나와 주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품고 살더라고요. 그 친구는 마음이 따뜻한 친구예요. 이렇게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과거에서 온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결과물을 가지고 살고 있죠. 나는 과거의 기억, 경험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내 심리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내 삶에 투영합니다. 내 행동 양식, 내 철학,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지에 대한 암시지요. 그렇게 보면 내가 과거에 대해서 떠올리는 영상 한 컷이 원인이고요. 지금의 결과의 세계, 그런 현실을 산답니다. 제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심리 상담의 기초가 어린 시절 부모, 가족, 형제 이야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나는 어떻게 느끼고 어떤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심리 검사잖아요. 내 과거 역사의 객관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파산했어, 이혼했어, 가정이 불안정했어, 이런 그 엄연히 존재했던 팩트들을 내가 어떻게 그걸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검사죠. 과거의 상황이 좀 안 좋았다고 해도 다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저장하고 다르게 해석하죠. 개개인이. 예를 들면 끼니가 불안정하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형제들보다 나는 더 못 먹었다, 분하다, 엄마가 다른 형제들만 챙기더라, 이런 기억을 저장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끼니가 아쉬운 와중에 그것마저 자식에게 내어준 측은한 엄마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 다른 기억, 다른 해석. 사주병식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상황을 심리로 설명해 볼게요. 나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돈 걱정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는 돈 걱정하는 환경이다.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 경험으로 나는 돈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 경제력이지. 자식에게 이런 건 물려주지, 가난은 물려주지 말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일지정인, 공부해야 되는 사람, 돈을 보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진짜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재성이 개입을 했잖아요. 재성의 환경에 놓인 정인. 그러니까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돈 때문에 학문을 포기하고, 그때 상황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학문성을 포기했다. 정의는 순수한 사람, 긍정적, 낙천적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정제, 현실에 그런 현실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인성이, 정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 난 공부해서 회계사 뭐 이런 거 외국으로 유학도 가고 그러고 싶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됐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린 시절의 한 컷의 영사기를 돌려보라고 하면요.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와 빚쟁이들로부터 그 내적인 상처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죠. 그 영상을. 이런 기억 속에 저장된 한 컷의 영상이 이 사람의 온 인생을 지배한답니다. 어느 무료한 오후에 저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들이 나와가지고요. 자기 인생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진행자가 당신의 어린 시절 가장 따뜻하고 기억나는 한 컷은 무엇인가? 라고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유명한 그 한 게스트가 나는 어린 시절에 뭐 식구가 많으니까 놀다 쓰러져서 아무렇게나 자고 있었어. 어린 나를 아버지가 안아 올려서 잠자리에 온전히 뉘어주신 그 아버지의 품속이 그렇게 편안하고 따뜻했고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깨어 있는데 안 깬 척하고 그 충만함을 계속 느끼고 싶었지. 나는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하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학생 형의 학교 가는 길을 엄마 등에 업혀서 배웅을 했는데 그 사춘기 형의 그 등에 학교 가니까요. 손을 흔들었어, 엄마랑 같이.
근데 그 배웅을 받으면서 쑥스럽게 돌아서면서 웃던 사춘기 형의 그 웃음이 너무 좋았고 그 웃음을 기대하면서 계속 손을 흔들었어. 이렇게 말해요. 새 모자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흑백 사진의 한 장면 같죠? 그러자 그중 유명한 한 건축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형이 쓰다 버린 모나미 볼펜 153 그거에다가 그 뒷공문에 다른 거를 막 끼워서 조립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정말 칭찬하셨어. 너 창의적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 그 내가 칭찬받았던 그날의 그 분위기, 촉감, 냄새까지 세세하게 다 기억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후로 이것저것 조립하고 재활용하고 창작하고 자신의 직업의 시작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 환경이 그렇게 북돋았으니까 이 사람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또 그 자리에는 과학자도 있었거든요. 나는 어린 시절 가족과 여행 다니면서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어. 이 사람은 일단 유복하고 원만한 사고의 소유자고 그 월지하고 합의됐겠죠.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풀어나갔겠죠. 정인으로. 여러분은 문득 불현듯 꺼낸 유년 시절의 기억, 그런 한 컷은 무엇인가요? 유년 시절의 기억 속에서 이런 아름답고 따뜻한 사진을 꺼낼 수 있다면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인자의 힌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병이 있다면 이런 상담 치료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심리 검사도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자월의 임수, 겁제 양인격이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상황을 좀 말해달라고 했더니 나는 겁제에 위축되어서 바보같이 구는 내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는 스스로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어떤 늘 피해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사람을 위축시키던 겁제를 다스리는 그 십성이 무토 편관이죠. 이제 그 운이 오니까 그 겁제를 제압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병진월의 정미일주. 이 사람에게 말을 시키면요 형제 얘기부터 해요. 제가 뭐 구남매인데요. 뭐 형제가 어떻고 저떻고 제가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그 겁제 병화가 나에게 뭐 어떻게 하고 뭐 나는 괴롭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주는 내가 사는 그 환경 문 밖만 나가면은 그 겁제 마주치잖아요. 혹은 집 안에서도 형제 마주치죠. 어쨌든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겁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월주 겁제를 가졌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겁제 이야기예요. 그 가진 사람은 친구, 뭐 동료, 형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진짜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 겁제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뭐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 말 시작하면 그 말부터 안 되니까요. 만약에 월지가 편인, 정인 뭐 이런 거 인성이면은 그 어린 시절 좋고 나쁜 기억의 사진 어떤 한 컷에 엄마가 어쨌든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경 겁제면 친구, 형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편관이라면 고통, 스트레스 지수니까 편관은 나를 억압하는 환경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편인, 편관, 겁제를 가진 어떤 분에게 어린 시절 좋은 기억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그랬더니 잘 생각이 안 난대요. 글쎄 이러면서 너는? 이라고 반문을 하셔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만이 떠오릅니다. 저는 편인격이니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험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죠. 뭐 편인이 흉신이긴 흉신이지만 나를 생존하는 성분이고 겁제 편관 이런 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 어린 시절 제 또래 저도 연식이 있으니까 고생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딴 나라 이야기 같고요. 그냥 제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향후 인생을 풀어나가는 내 관점도 그 편인격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의 심리가 직업성도 되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내 기본 심리가 되는 거죠. 저는 남들이 보기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도 카메라 메고 그 어린이날 그런 데 있죠. 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가족끼리 그렇게 갔다가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끝에 싸워요. 제가 인성 가진 인사신이잖아요. 예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 눈치 보느라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노심초사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같이 밥 먹었어요. 근데 그거 몰라요. 부모 상황을. 관심이 없는지 무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맛있게 밥 먹고 또 나가 놀아야지. 그리고 또 나가버립니다. 저는 못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제 형제들에게 그 동물원 간 날 그날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은 몰라요. 그날 너무 즐거웠대요. 그 저만 아는 거죠. 저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요. 그날의 나들이를 어린 시절에 가장 따뜻한 한 컷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 한 컷 별로 없어요.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가의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소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러면은 주로 이런 검사를 한답니다. 기본 베이스 검사죠.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는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어린 시절로 더듬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추론하는 게 검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린 시절에 행복한 기억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교육 중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따뜻한 마음의 한 컷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불씨 그런 걸 자신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차갑고 배척받고 불안한 어린 시절에 어떤 강력한 한 컷이 존재한다면 그 기억에 지배당하기 쉽다는 뜻이겠죠? 그 기억에 압도된다, 내 삶을 지배한다, 그 기억이 이런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내가 그것을 이겨냈다. 나쁜 기억을 승화시킨 거죠. 그렇다면.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평생 보아온 아들이 진저리를 치면서 알코올 근처에도 안 가는 것 같은. 어쨌든 이런 심리도 과거로부터 각성된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죠.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에서. 이렇게 자신을 지배하는 어린 시절의 한 컷 영상, 내 마음, 내 심리죠. 이런 거는 이렇게 사주 명리로든지 상담 치료를 통해서라든지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반팔자가 됩니다.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흉이 변해서 길이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다만 내가 그렇게 느낄 뿐 그 이면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도 안다.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시절에 따뜻하고 그 작은 마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지 다른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느낀 게 다가 아니다라는 진실. 저는 편인이라서 엄마 자리에 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를 새엄마 같이 느끼는 그런 모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희 엄마는요, 저를 낳았을 때 우셨대요. 왜냐하면 여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딸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자신이 엄마도 여자잖아요. 그래서 좀 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첫 생리를 시작했을 때 저를 보고 무척 심란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고 제가 스스로 좀 불안정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을 귀찮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서 그 뭐 생리라든지 여성성 이런 거를 그렇게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신 듯 합니다.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온전한 축복의 어떤 축복의 느낌을 주진 않으셨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자로, 엄마로 또 양육이라는 무게를 알잖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의 표현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좀 공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새엄마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늦게까지 혹시나 나는 좀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40 넘어서까지. 엄마의 표현 양식과 그런 내 대응 양식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친 아이가 엄마를 찾아 헤매죠. 그 엄마도 놀래가지고 뭐 혼비백산했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그 엄마가 아이를 찾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만나요. 그러면은 두 가지 유형의 엄마가 있습니다. 막 혼내고 심지어 막 구디를 팡팡 때리죠. 소리 지르고 막 애한테 엄마가 거기 있으라니까 어디 갔어 이놈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애는 울죠. 막 더 서러워가지고 무서웠는데 엄마 만났는데 때리니까 더 서러워가지고 다음에 또 한 유형은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냐 그러면서 안아주죠. 세상에나 많이 놀랬구나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위로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엄마 같은 경우는요. 궁디 팡팡 첫 번째 유형이죠. 이제 그것도 사랑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의심하진 않지만 근데 나는 많이 속상했다. 혼란스러웠다. 나중에 비로소 엄마의 다소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거친 표현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형태의 표현을 받았던
그래서 슬펐던 제 마음도 쓰다듬고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봐야지. 세상과 공감하고 근데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는 마음으로 꼭 안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 사람, 상황을 보아도요.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표현하네. 저 사람은 자기식으로만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관계에 대한 너그러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연함을 가질 수 있죠. 공감 능력일 수도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지금도 불쾌했어, 그때 혹독했어, 힘들었어 이런 감정 있을 수 있잖아요. 복수심, 미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런 감정을.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직도 그렇다입니다. 제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철학관에 같이 갔어요. 엄마랑 둘이. 근데 이제 그 철학관 선생님이 우리 엄마에게 따님에게 좀 잘해주시지 그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좀 잘해주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소리냐. 고명딸이다. 얘는 손 한 번 안 대고 노심초사 공주같이 키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주는 개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진짜 눈을 흘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부모와 사회와 단절하고 내 시주를 쓰고 살았습니다. 내 관을 추구하면서.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부모의 사랑의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부모의 사랑은 있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어서 나는 그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엄마와 저와의 관계가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나는 삐지지 않았을 테죠. 팩트는 부모는 나를 사랑했고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닌 이유죠. 이렇게 유추를 해본다면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미래에서 보면은 현재는 과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래에 그걸로 지지고 볶겠다. 그럼 지금 형제가 미워요. 그러면은 미래의 형제랑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이런 뜻이죠. 심리검사가 별게 아니에요. 사주를 보고 심리 상담을 하고 그거보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말하는 내용 보면은 다 노출되죠. 문제점이 말에 씨가 있고 그 말이 또 씨가 되죠. 미래에 자기가 말하는 거를 그거를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됐다? 지금부터 하겠다는 뜻. 어느 관살 많은 사람이 관살이 많으면은 창피한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창피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남들은 그게 뭐가 창피해?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죠. 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재성에게 혼쭐 난 기억이 있다든가 잔머리 쓰다가 망한 기억,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을 마신 그 아픈 추억 이런 거요. 인성의 입장에서는 상처받은 거죠. 이것도 트라우마. 또 식상이 많은 사람은 베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허함이 올 수도 있고요. 재성이 많은 사람은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게 뇌가 세팅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성이 오면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전부 상처. 그런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게 드러나고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왜곡이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상처, 트라우마 그렇게 부릅니다. 누구나 완전한 존재는 아니죠. 사람은 다 이런 거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관점, 내 느낌이 팩트, 내 인생의 진짜 팩트, 평면적인 팩트라면 그 이면, 측면, 옆면, 입체적인 트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팩트는 트루스가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건 현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당신이 떠올린 인생의 상처 같은 영상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 등장인물과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만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